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수원에 있는 수일고등학교에서 정보를 가르치고 있어요. 시마스 출판사는 2015 교육과정 정보 교과서 집필을 하면서 인연을 맺게 되었고, 이번에 인공지능 기초 교과서 작업도 이렇게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에 계신 여러 정보 선생님들을 만나 뵙게 돼서 무척 반갑고, 다른 선생님들처럼 인공지능을 잘 모르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집필에 참여했던지라 새 과목 도입으로 부담스럽고 어려운 마음이실 선생님들의 마음을 10분 이해합니다. 미흡하지만 교과서 집필에서 주요하게 논의되었던 내용과 2학기 온라인 공동교육 과정에서 제가 인공지능 기초 과목을 개설했거든요.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준비하고 있는 자료를 공유하는 것으로 연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모두 카메라를 켜고 연수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진행할 연수는 인공지능 기초 교육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시 하고요. 그리고 제가 집필했던 단원인 1단원과 1단원의 중단원 1번 파트하고 4단원 내용을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초,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다,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5월에 교육과정 논의할 때 인공지능 기초 과목을 개설하고 싶다라고 학교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어려운 과목을 애들이 뭐 아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뭐 가르치냐 뭐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쉬운 과목이다. 그리고 중학교 정보 과목을 배운 아이들이라면 누구나 배울 수 있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분들이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으시니까 납득시키기 어렵더라고요. 선생님들도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인공지능은 기초 과목입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고 힘들게 접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목표는 사회 변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런 인공지능 기반의 지식 정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윤리의식을 함양하면서 기본 개념과 원리와 기술을 활용해서 문제 해결에 활용할 수 있는, 창의적으로 해결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초 소양을 기르는 과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처음에 막 수학적인 어떤 내용들이, 이론들이 막 나오고, 식도 보이고, 파이썬도 보이고 해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했는데, 인공지능 기초 과목은 그런 과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좀 편히 가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성격들을 교육 과정에서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들도 가나다라 이렇게 이제 각각의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단원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 변화를 이해하고 그것에 대한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술의 원리와 활용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탐색하고 탐구하는 그런 것들이고요. 제일 궁금해 하실 기계학습 모델과 이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3단원에 이제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4단원에 이제 윤리적인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것을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그것들을 이제 도와줄 수 있는 다양한 학습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네, 저는 인공지능 사회와 원래 뒷파트에 사회적 영향의 앞쪽 파트를 작성하려고 했었는데요. 윤리 부분도 연수를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PDF나 교과서 책을 가지고 계시면 목차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교과서 딱 들어가면 보이죠? 네, 사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1-1과 4단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수업을 하려고 하면 도대체 이 수업을 몇 차시 동안 얼만큼 진행을 하면 좋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잖아요. 선생님들이 이 바쁘고 덥고 또 쉬셔야 되는 이 방학, 이 저녁 시간에 이렇게 모여서 연수를 들으시는 것은
공부를 할 시간이, 준비를 할 시간이 충분하다라면, 오지 않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자료들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그런데 빠른 시간 안에 내가 수업에 딱 적용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닐까. 저도 만약에 연수를 참여했었다면 그런 걸 필요로 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이 수업을 도대체 몇 차시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저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집필하긴 했지만, 정보 선생님들은 이런 부분들을 좋아하지 않잖아요. 말로 해야 되고, 애매하고, 정확하게 그냥 실습으로 딱 떨어지는, 정보스러운 그런 것들을 하고 싶은데, 이 부분은 조금, 사회 같기도 하고, 윤리, 도덕 파트일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참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업을 제가 좀 나름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 단원에서는 이제 인공지능 목표가 성취 기준이 인공지능 개념과 특성을 이해하고 인공지능과 인공지능이 아닌 것을 비교 분석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져야 하는데 저는 이런 정도로 1시간 정도 수업을 진행하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거든요. 생각을 열 수 있는 간단한 영상을 좀 이야기하고 아이들은 이미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기저기에서 듣고 있어요. 뉴스에도 종종 나오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인공지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나눔을 좀 해보고, 그리고 그 특성에서 애들이 말했던 그 인공지능들의 갖고 있는 특성들을 이야기하고, 그렇다면 내가 알고 있는 그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에 대한 올바른 그 이해가 맞는지 체크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학자들의 이 말한 것들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을 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새로운 것들을 연결시키는 이런 작업들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리고, 인공지능인 것과 아닌 것을 비교 분석하라고 할 때, 이제 교육 과정에서 예시로 나왔던 게, 이제 제안했던 게 인간지능과 인공지능을 비교해봐라. 그리고 일반적인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이 적용된 소프트웨어의 그 차이를 학생들이 알고 그것들을 구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방점이 찍혀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인공지능 스피커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서 그 차이를 찾는다든지, 또는 실습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적용된 소프트웨어, 구글 오토드로 같은 이제 검색해 보면 금방 나오거든요. 그거랑 그다음에 일반적인 그림판, 그림 그려보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러면서 학생들 스스로 그 개념과 특성을 정리하도록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도 이제 제일 첫 번째 페이지는 아니지만 13페이지에 이런 활동이 들어있어요. 사실은 제일 처음부터 딱 이거를 넣고 싶었는데 활동으로 뒤로 빼긴 했는데, 이제 수업은 유연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부터 먼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개념 부분을 작성할 때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과서에서는 인공지능을 정의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하자라고 사실은 결정이 내려졌었거든요. 왜냐하면 지능에 대한 정의도 명확하지 않는데 그걸 인공지능,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만든다라고 하면 이걸 이제 어떤 분야에서 제가 굉장히 많은 책들을 찾아봤는데요. 모두 다 정의를 하고 있어요. 심리학에서도 철학에서도 과학에서도. 그렇지만 이것들이 공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합의된 어떤 개념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발달하고 있는 중이고 연구되어지고 있는 지점이기 때문이지요. 그렇지만 교과서에서는 딱 명확한 어떤 그 서술 정의가 딱 있기를 바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추가되어서 넣긴 했는데, 일단 좀 오픈하는 개념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그 연구 방향이 아예 달라지고, 학생들도 내가 생각하는 인공지능은 이러이러한 거야. 그럼 그런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할 수도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좀 열고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전문적인 우리가 이제 기계학습에서 말하는 인공지능 이렇게 들어가면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학자들이 정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써놨고요. 여기서 보면 이제 제일 처음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를 썼던 메카시
이야기하는 인공지능에 대한 내용도 있고,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그러니까 인간처럼 사고하고 마음을 가져야 돼라는 이런 추상적으로 이렇게 정의했던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러셀의 이 정의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통용되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환경을 인지하고 사고하고 학습하고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계들을 인공지능이라고 하고, 그런 걸 연구하는 걸 인공지능이라고 하지, 이렇게 다양한 어떤 정의를 좀 열어놓고 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의들을 인간적인지 또는 합리적인지, 인간성과 합리적인 지점에서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것들이 사고인지 행위인지. 제가 심리학을 했었는데, 심리학도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이라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이 이렇게 지금 화가 났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행동, 그러니까 보여지는 지점을 보고. 그래서 보여지지 않는 사고 영역과, 그리고 그것이 보여지는 영역,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인공지능은 굉장히 그러니까 인문학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보시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아까 그 표는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예쁜 그림으로 이런 특성들을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과 인간지능을 비교해야 되는데, 학생들한테는 이런 식으로 좀 던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이런 능력들이 인간의 지능인데, 여기서 인공지능이 더 잘할 것 같은 건 뭐고, 인간이 더 잘할 건 뭐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거 굉장히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요. 채팅으로 뭐 다른 연수에서는 답을 해보았는데, 정보 선생님들조차 합의되지 않았습니다. 창의력도 인공지능이 더 우수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다 체크해 보게 하고, 그리고 서로 다를 겁니다. 그럼 그 다른 이유들을 또 이야기해 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누가 우수하고 누가 우수하지 않다라는 것을 체크해 줄 수 있군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보면서 이유를 말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창의력, 인간이 우수하다고 말하는 이 창의력 영역도 뭐 미술이나 예술 분야에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이렇게 우수해지고 있다. 지금 변화된 어떤 과정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창의력도 나중에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인공지능 학습이 모두 다 끝난 다음에 지금 1단원에서 첫 번째 시간에 했던 이 질문은 마지막에 한 번 더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우기 전에 알고 있던 어떤 개념과 기계 학습도 해보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도 해보고, 다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인공지능 본 것 같으니, 그 다음에 인간지능과 인공지능 중에 어떤 걸 잘할 것 같으니? 라고 했을 때, 답이 달라지진 않더라도 이유는 달라질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학습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지점으로, 이렇게 누가 더 잘하고, 누가 못하고, 이 개념이 아니고, 변화되는 과정을 이해하고, 그리고 차이가 있다라는 걸 이해하기 위한 어떤 페이지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인공지능과 인간은 함께 협업해서, 인간이 우수한 것은 인간이 하는 영역으로, 그리고 인공지능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판단을 하는 과정에 대한 그림을 하나 교과서에 넣었습니다. 아까 이제 실습해 볼 때 스피커한테 이제 물어보라고 했죠. 질문 한번 써보고 답해보고. 그 스마트폰 안에도 요즘에는 다 이런 인공지능 스피커 기능이 있기 때문에 쉽게 해볼 수 있는 실습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지능과 인공지능에 대해서, 여기 제목이 잘못됐네요. 일반적인 소프트웨어와 그리고 인공지능이 적용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그 그림이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정보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일반적인 소프트웨어는 개발자가 문제 해결 절차를 코딩 통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사용자로부터 요구에 대한 그 처리 결과를 돌려주는 건데,
인공지능은 이제 그렇지 않고 그 과정들을 다 알려주지 않고 지식을 모아서 추론 기관을 만드는 형태로 가거나 또는 학습 알고리즘과 데이터를 주어서 인공지능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 사용자의 어떤 그 처리 요구에 대한 결과를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그림으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주고 제가 이 그림 정말 여러 번 그렸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려가면 이거 아니다. 저거 이렇게 그려가면 이거 아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학습 기반과 지식 기반 이 두 가지 이 분야 그러니까 분위기를 다 담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합의된 형태가 없어서요. 두 개 다 아주 병행해서 담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 두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인공지능 영역이 학습 기반, 요즘에 계속 이야기되어지는 머신러닝, 딥러닝 이쪽으로만 치우치기 쉬운데 그렇지 않고 지식 기반, 그 지식 베이스를 바탕으로 한 추론 기관을 쓰는 그런 인공지능도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 뒤에 1-2 챕터에 박지훈 선생님께서 에이전트 이야기 하면서 아마 요 이야기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첫 번째 시간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을 저는 어떻게 이제 수업을 하면 좋을까? 이건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어떤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회의 변화를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이 진로 선택에 이 인공지능의 그로 인한 사회적 변화를 적용할 수 있는 그래서 적응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학습 목표를 가지고 이제 수업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성취 기준은 이러합니다. 인공지능이 개인의 삶, 사회와 직업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탐색하고 또 인공지능 역할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활 속의 인공지능,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했던 인공지능 좀 연결이 되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제일 가깝게 우리가 인공지능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체험해 볼 수 있는 기계가 스마트폰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인공지능 기능을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이것 이외에 사회 각 분야에 있는 사용되고 있는 예시를 조금 더 찾아보고요. 그로 인한 직업의 변화에 대해서 생각해 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 시간 안에는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데 이걸 좀 더 크게 이 활동을 확장한다라고 하면 수행평가로까지 이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수행평가를 진행하고 나면 과세특 쓸 내용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보 이제 1학기 정보 시간에 원래 정보과학 기술과 뭐 직업 탐색 이런데 그 과학 기술을 인공지능으로 좀 줄여가지고 이제 수행평가를 한번 진행을 해 보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교과서의 내용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PPT로 돌아가서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 속에서 있는 다양한 기술을 한번 찾아보자. 그러면 이제 교과서에 이미지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학생들이 다 이제 평상시 사용해 봄직한 그런 기능들이고, 이거 뭐 설명하지 않아도 학생들이 다 하나 말할 겁니다. 근데 또 말을 안 하고 부끄럼쟁이들만 잔뜩 모여 있는 그런 교실들도 있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말하지 말고 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 쓰게 되면 자기만 갖게 되고 그 결과를 뭐라고 하죠? 이렇게 공유할 수 없으니까 공유할 수 있는 게시판을 저는 패들렛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패들렛에다가 이런 것들을 뭐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하나 올려줘 볼래? 그럼 아이들은 기계를 쉽게 잘 쓰기 때문에 쉽게 자기 의견들을, 생각들을 잘 씁니다. 그리고 뭐 맞춤형 서비스나 교육 서비스로 조금 확장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산업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사례는 학생들이 산업 분야에서 뭐 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좀 찾아봐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패들렛에 들어가서 협동학습 해볼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저희가 이거 연수하기 전에
뭐였죠? 그 경남 선생님들한테 연수 진행하느라고 이제 게시판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여기 바닥에다가 이렇게 깔아 놓고요. 이제 이런 이 분야들도 학생들하고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너희는 어떤 사회,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게 궁금하냐. 그러면 이 분야들을 같이 논의해서 정하고, 그리고 나서 학생들한테 이것들을 찾아서 이제 올리라고 하는 거죠. 여기 오른쪽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그냥 딱 누르고, 우리 대부분 여기다 학번 이름 쓰라고 하잖아요. 학번 이름을 작성하고, 그리고 여기 패들렛은 쉬운 게 그냥 인터넷에서 바로 검색해서 여기다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예술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뭐 이렇게 해보면 뭐 이렇게 창작까지 뭐 이런 기사들이 뜹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서로 이렇게 올려놓은 것들을 가서 읽고 여기다가 댓글을 남길까? 이렇게 하면 조용히 수업이 이루어지고, 누가 이제 댓글을 달고 있고 달고 있지 않은 아이들한테 가서 이제 피드백 하시고 이렇게 수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찾는 자료들, 왜냐하면 인공지능에 관련된 기사는 제가 이제 교과서 작업하면서 자료들을 이제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찾는다 하면 매번 새로운 사례들이 계속 나왔어요. 연구가 계속 되어지고 있고, 그다음 발전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실시간으로 뭔가 결과물들이 타다닥 나오고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딱 고정적인 교과서에 있는 내용에다 국한되시지 마시고 이렇게 수업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직업의 변화를 알고 자기 진로학 관련을 짓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인공지능과 협업해서 그 직업이 협업하는 형태로 많은 직업이 변화될 거야. 왜냐하면 인공지능 뒤쪽에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이 직업 이야기하면 항상 사람들의 직업을 인공지능이 다 빼앗아 갈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화되지 않는 영역이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논의가 자꾸 그렇게 가는데, 그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다양한 직업의 변화가 일어날 거지만 그런 새로운 직업도 많아질 거고, 그리고 그걸 활용하고 적용하는 형태로 또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지식에 대해서 알고 인공지능 리터러시를 갖는 것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수행평가는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마치 진로처럼 직업에서 이제 원하는 직업을 쓰고, 뭐 하는 일, 흥미, 적성, 선택한 이유, 뭐 준비사항, 이런 것들은 진로 관련된 책자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제일 마지막 이 부분만 인공지능 기술 중에서 두 가지를 선택해서 내용을 조사하고, 그리고 또 그 내용과 이 1번에서 선택한 직업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지를 서술해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수행평가를 진행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손으로 쓰는 것도 힘들어하는 친구들이라서 저희 학교 애들이 그래서 그냥 타이핑하게, 파일로 작성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요까지가 이제 두 번째 이제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지금 너무 빠른가요? 그렇진 않죠. 이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선생님들이. 그쵸? 네. 그리고 저는 50분 만에 이걸 다 하라고 해서 조금 여유가 없네요. 그리고 그 세 번째 시간에 이제, 학습을 하는 부분은 인공지능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어떤 활용 태도, 이런 것들, 사회적 합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인공지능이 여러 가지 분야에 활용이 되어지고, 그리고 사회적 문제 해결에도 인공지능이 활용이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거든요. 그러할 때 그러면 인간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건가, 이런 이야기들을 아까 그 진로 부분과 이어져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부분은 4단원으로 이렇게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딱 생각해 보았을 때 이 모든 내용이 일사가 같이 하나로 묶여서 1단원에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쪼개져서
이제 교육 과정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그러니까 다시 재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앞으로 갖고 와서 이야기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제일 이제 사회적 문제 해결, 사회적 문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인류가 가지고 있는 지속 가능하게 해결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활용해 보자라고 하는 어떤 모임인 AI for Good라고 하는 요 부분에 대한 이제 영상이 있습니다. 영어로 되었긴 한데 이렇게 짧게 간단하게 따다닥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IBM 왓슨 엑스프라이즈라고 하는 이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챌린지 같은 이제 대회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인공지능 관련된 챌린지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겠죠. 우리나라의 데이콘도 보면 이제 데이터셋을 주고 이거 가지고 이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이제 인공지능 모델 같은 걸 만드는 그런 대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안내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훌륭한 학생들은 고등학생인데 이제 그런 챌린지에 나가서 상도 받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애들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박지훈 선생님이 가르치는 아이들은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의 어떤 양면성이나 역기능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인공지능이 마치 무슨 만능처럼 모든 걸 다 할 것처럼 그런 오개념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역기능적인 지점, 그리고 인간이 해야 하는 어떤 지점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는 그런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결국에는 우리가 할 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면뿐 아니라 부정적인 면도 균형 있게 학습하기 위한 지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요거 할 때 이제 협업 같은 걸 좀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는 요렇게 이제 처음 페이지에 딱 요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에트리에서 CCTV, 지능형 CCTV로 범죄를 예측해서 사회 안전을 책임지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이 개발되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인공지능이 잘못된 학습 또는 예측할 수 없는 결과 이런 것들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계속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 개발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 해결에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책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197쪽, 그러니까 정확히 뒤쪽에 뭐 녹조 문제 예측하는 기술이 있고 외국어 학습을 위한 기술이 있고 사회범죄 아까 그 여는 페이지에 나와 있던 예시 그다음에 의료 분야에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되는 그러니까 아까 우리 패들렛에다가 조사한 부분을 어떤 문제 해결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약간 스티커 같은 거 있으면 스티커들을 붙이면서 고등학생들도 사실 그렇게 단순한 일들을 재밌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스티커 붙이면서 이렇게 작업을 해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 IBM 왓슨 AI 엑스프라이즈 챌린지라는 게 있었는데 이제 IBM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글로벌 미션을 인공지능이랑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챌린지가 되게 여러 가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챌린지가 2016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뭐라고 하지? 무슨 올림픽처럼 토너먼트 이렇게 해서 떨어지고 해서 결국에 세 팀이 남아서 최종 이렇게 미션을 했는데 이 결과가 올 언제 5월인가 6월인가 책 나오고 나서 결과가 이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보면
어, 이스라엘의 자프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뭐였냐면, 말라리아가 여기 굉장히 여러 가지 병균을 이제 옮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작은 수체일 때 그 수를 예측해서 살충제 살포 시기를 최적화하는 그런 모델을 구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IBM 왓슨에서 제공하는 그런 도구들을 하라고 하는 게 이제 미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상생활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인공지능 모델을 이용해서 해결 방안을 좀 찾을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대회들이 운영되는 사이트들도 안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양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의 역기능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쭉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이 그래프를 201페이지에 넣어 놨는데, 이건 이제 보면 전문가와 일반인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가장 많은 걱정 지점이 오작동으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인 거죠. 그리고 실업에 대한 문제도 이제 우려를 하고 있고, 그리고 범죄 해결되면 그 뭐라고 하지? 범죄에 악용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들도 있지만 이 것들을 보면요, 뭐라고 하죠? 전문가들이 염려하고 있는 부분과 그리고 일반인들이 더 많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이 인공지능 기술이 어떤 특정한 그 계층 또는 그 특정한 사람들이 활용하게 됨에 따라서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해질 거라고 하는 거에 굉장히 큰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는데 반해서 인공지능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한 우려들이 적은 거죠. 그래서 이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학생들하고 나누면서 이 인공지능 개발 방향 설정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합의, 그리고 일반 사람들도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금 전에 말했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려들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잘할 수 있는 영역과 인공지능이 잘할 수 있는 영역을 잘 알고 이것들을 서로 이렇게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그리고 인간한테 인공지능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초월적인 어떤 능력을 제공하면서 조금 더 이제 사회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되는 지점이죠. 왜냐하면 이 기술은 발달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이지요. 데이터 편향성이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조금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편향성을 얘랑 이제 앞에 있는 그 역기능과 연결하기는 조금 애매할 것 같아서요. 데이터 편향성은 이제 뒤로 윤리적 딜레마랑 같이 묶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수업을 하려고 할 때는 데이터 편향성은 사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기계 학습 수업하면서 이야기하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기계 학습하면서 이 편향된 데이터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결과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것들이 눈으로 그냥 따다닥 보일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야기하면서 이 파트를 같이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 이 부분에서는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의 판단, 그리고 인공지능에게 윤리를 가르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윤리적인 어떤 지점들을 조금 더 강하게 수업을 하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토론도 좀 들어가 줘야 될 것 같고, 이 토론을 하게 되면 서술형 수행평가도 가능할 것 같고, 이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향성을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를, 이제 제가 기계학습은 하지 않으니까 기계학습은 뒤에 임진수 선생님이 설명하실 거라서요. 그 부분은 이제 놔두고 데이터 편향성 이제 부분에 대한 설명들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윤리적 딜레마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토론을 좀 하고 그것들을 정리하는 것으로 수업을 진행하려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편향성이라는 것은 이제 기계학습 모델을 만들 때 예측을 하거나 이런 것에서 이제 데이터 자체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이제 불공정한 결과가 나오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의식적으로 편향될 수도 있지만 이제 뭐 양이라든지 그리고 현실의 일부만 반영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데이터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점들로 인해서 발생하고 인지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인지하지 못했을 때 조금 더 나쁜 결과를 가지게 되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결함을 이렇게 왜 어떤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죠. 특히 그 기계학습, 그러니까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에서요. 그래서 이제 뭐 테이 같은 형태가 그런 거죠. 이제 원래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목적과 다르게 잘못된 편향된 데이터에 의해서 잘못된 어떤 그 결과를 만드는 그런 것들이요. 정치적인 편견을 이제 원래는 챗봇이었는데 SNS에서 사람들이 대화하는 그런 것들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학습을 한 다음에 이제 대화를 나누어 보았더니 이제 뭐 정치적 편견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를 표현하는 그런 챗봇이었죠. 그래서 폐지된 그런 케이스로 이제 이야기가 많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데이터 편향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는 데이터의 질과 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단 데이터 선정할 때부터 편향이 발생해서 사회적인 차별이 이렇게 데이터에 들어가는 경우, 그리고 제가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2번이 제일 좀 걱정스럽긴 하던데요. 왜냐하면 인간이 역사적으로 쌓아온 암묵적인 편향 데이터 자체가 그냥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시각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그리고 데이터 양의 불균형 또는 잘못 선택한 데이터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 편향을 초래하고, 오래되거나 불완전한 데이터가 데이터 편향을 이제 데이터가 편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를 활용해서 학습한 그 인공지능 모델의 결과도 편향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선정할 때 사회적 차별 데이터가 들어간 케이스가 이제 뭐 인공지능 채용 시스템 예시를 들 수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직종에 이제 그 직원을 뽑는데 그 직종에는 예전부터 그냥 남성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은 이미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그 사원들의 데이터로 학습을 하다 보니까 여성을 이렇게 처음부터 배제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암묵적 편향 데이터라고 해서요. 그냥 구글에다가 지금도 이제 검색해보면, 이제 이미지 검색해보면 간호사 넣으면 여성 이미지가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의사 이렇게 검색하면 남자 의사 선생님의 이미지가 더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이미지로 학습한 인공지능은 어쩔 수 없이 의사는 남자라고 생각하는, 또 남성이 많다고 생각하는 그런 결과들을 만들겠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 편향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이제 학습하는 데이터 양 자체가 다른 경우에 그 결과가 이제 불공정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시킬 때 백인들을 훨씬 더 많이 얼굴 인식 시스템에 백인들을 훨씬 더 많이 이제 학습 데이터로 넣었더니 백인 남성을 가장 잘 인식했던 결과가 있었다. 그래서 이건 이야기했듯이 기계 학습을 할 때 데이터의 양이 이렇게 균형이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학생들한테 미리 할 수 있겠죠. 그걸 하면서 또는 데이터 양을 차별적으로 주면서 실습하면서 이게 공정해야 한다고, 이게 공평하게 균형 있게 데이터를 선정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래되거나 불완전한 데이터로 인해서 편향된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의 양과 질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 머신러닝, 기계학습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그 기계학습하면서 이야기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는 이제 축적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도 있고 또는 선택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축적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어떤 그런 편향성들은 그 편향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인지하면서 이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선택하는 과정에서는 이거는 우리의 선택이니까 잘 선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좀 쉬울 것 같고, 이거는 조금 이제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데이터를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자체가 편향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알고리즘도 공정하게 이제 설계가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아까 그 역사적으로 이렇게 편향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사람들이 만드는 그 데이터 자체가 편향되지 않고 공정해야지 되지 않을까. 원래는 사회가 깨끗해서 그러니까 공정해서 인공지능이 공정한 어떤 결과를 만들면 좋지만, 지금은 공정한 인공지능을 위해서 반대로 사회가 더욱 공정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요거 이제 내용 정리하면서요. 그리고 이제 윤리적인 쟁점들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초하기 전에도 그 우리 인공지능과 미래사회 또는 다른 여러 가지 부분에서 토론이나 이런 형태로 이제 많이 수업 자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범죄를 예측하거나 뭐 개인 맞춤형 서비스 인공지능이나 군사용 인공지능, 의료용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이런 인공지능의 윤리적인 쟁점들이 있죠. 그래서 그 인공지능 그 윤리적인 쟁점들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괜찮을까?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이런 이제 의문들을 계속 제기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딜레마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해야 되고, 인공지능은 또 어떤 판단을 하게 만들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딜레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리적인 어떤 학문에서 윤리에서는 이제 공리주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판단을 할 때 많은 수의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형태의 결과로 판단을 해야 되고, 그것이 도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의무주의적인 접근은 옳은 일이면 그 양이랑 상관없이 옳은 일이면 의도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한 상황을 놓고 공리주의적으로 접근할 건가 의무주의적으로 접근할 건지에 대해서도 토론을 통해서 논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본 이 자율주행차의 딜레마 상황을 보고 이것들에 대해서 학생들과 함께 이제 논의해 볼 수 있겠죠. 저는 이걸 이제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토론을 시키려고 하면 이제 뭐 입론을 시키고 모둠별로 이렇게 토론을 해서 그 결과물을 모으고 뭐 이런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모둠별로 뭔가 작업을 하면 꼭 안 하고 이렇게 뒤로 이렇게 쭉 빠지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도 이런데 참여시키려면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다가 지난 학기에 이제 사회 선생님 수업을 갔더니 이제 토론을 하는데 모두 다 시끌시끌시끌하게 이야기를 하고 뭔가를 하고 이렇게 하는 토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쓸 건데, 이제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계속 이 부분들을 진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대부분 실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로 이렇게 계속 하거나 또는 토론을 시키거나 활동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계속 이런 식으로 끌고 가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럴 머신 사이트에 접속해서 이제 도덕적인 판단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보고 그 결과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또 함께 나누면서 또 좀 시간이 잘 가지 않을까. 학생들이 뭔가 활동을 하면서 뭐라고 하죠? 내가 모든 시간을 다 채우지 않고 학생들이 활동하는 것으로 수업 시간을 이렇게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아이들이 도대체 이 결과물을 어떻게 이제 모으면 제일 잘 모을 수 있을까 고민을 또 좀 하다가 제가 잘 아는 또 패들렛을 갖다가 가장 많이 살려준 캐릭터 이것들을 다 쭉 이렇게 쭉 플러스해서 적으라고 시켜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이 줄은 누구 담당 해서 체크를 다 하게 시키고, 그리고 그것 갖고, 우리 반에 어떤 결과들을 모을 수도 있고, 사실은, 구글 설문지 같은 걸로 따다다닥 적으라고 해서 한 번에 쫙 모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설문지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친구들이 하는 활동이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패들렛을 잘 쓰는 이유는 다른 친구들이 뭐 하고 있는지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렇게 따다닥 올라오면 나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려운 걸 안 시키거든요. 쉬운 것들을 좀 하게 해서 가볍고 쉽게 자기 의견을 좀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이제 제가 잘 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 또 다른 이유가 나타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사회적인 합의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연결시켜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회전목마 토론 방법이라는 건데요. 뭐냐면, 학습지를 먼저 하나 딱 만들어 놔야 되겠죠. 왜냐하면 토론만 하면 말만 하고 끝나기 때문에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게 모랄 머신 그 상황인데요. 이 모랄 머신 상황에 뭐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가장 이야기가 많이 될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하나 캡처 딱 해가지고 여기다 얹어 놓고요. 그리고 나서 A와 B 선택 중에 어떤 걸 할 거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시간을 주는 겁니다. 먼저 그 음악 같은 걸 하나 틀 거잖아요. 이런 거 줄 때. 그러면 음악이 뭐 4분 30초짜리 음악을 틀 거면 4분 30초 동안 너희는 이걸 써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A를 선택할 거야. 왜냐하면 어쩌고 저쩌고. 나는 B를 선택할 거야. 왜냐하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쓰는 시간을 간단하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론을 하라고 해서 시간을 무한정 주면 잡담하고 떠들고 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하는 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회전목마 토론을 하는 겁니다. 회전목마 토론은 딴 거 다 필요 없고, 어디가? 네. 잠시만요. 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원래는 동그랗게 해가지고 안쪽 바깥쪽 이렇게 하는 또 동그란 자석을 만드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시고 그냥 좌우로 붙어 있는 애들을 이렇게 마주보게 앉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마주보면 안 되겠지만 2학기가 되면 또는 내년이 되면 아마 마주보게 되겠죠. 그래서 마주보게 시키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어디 앉아 있냐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서로 얼굴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앉아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A줄과 B줄,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이렇게 앉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앉아있는 친구들한테 뭐를 시키냐면, 먼저 A 학생이 자기가 방금 전에 4분 30초 동안 했던 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B는 잘 듣고 있다가 A가 말하는 걸 쓰는 거예요. B가 하는 일은 쓰는 겁니다.
원래 옆으로 바로 다음 칸을 가도 되는데, 어, 얘는 이제 바로 옆에 있으면 들을까봐 두 칸 띄운대요. 근데 바로 옆으로 가라고 막 너무 소란스럽고 그럴 것 같으면 그냥 바로 옆으로 가라고 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옆으로 가서 또는 한 칸 건너서 간 다음에 이 B 학생은 어떻게 하냐면요. A가 말해줬던 거를 이 친구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앉아있는, 맞은편에 앉아있는 애가 B의 이야기를 잘 들은 다음에 자기 이야기를 덧붙여 주는 겁니다. 그럼 학습지에다가 B 친구는 계속 그 친구들이 말하는 걸 적어 오는 거예요. 이걸 왜 하냐면 토론 같은 걸 해보면 아시겠지만 또는 자기 의견을 말해봐 라고 하면 아시겠지만 진짜 열심히 하는 애들은 정말 정말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약간 뭔가 열심히 안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친구들의 경우에는 진짜 간단하게 뭐 한 줄, 한 문장, 한 단어 정도만 적어 놓고 그냥 나머지 시간을 팽팽 놀아버리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그 앞에 있는 친구, B 친구가 이 앞에 있는 친구 이름을 쓰고 이렇게 근거를 적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자리 옮겼잖아요. 그럼 두 번째 친구의 이야기도 듣고 적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계속 정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한 번 도는데, 한 자리에서 2분 정도밖에 안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듣고 빨리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딴짓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자리 옮기게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 바퀴 돌고 이제 돌아온 다음에 이제 역할 바꿔서 A가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애들이 와글와글와글 제가 그 수업 봤을 때 와글와글와글 이렇게 수업하면서 뭔가를 적고 그러면서 다 자기 자리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를 하냐면 어, 자기 입장이 같았던 친구 중에서 그러니까 나랑 입장이 같았는데 근거가 다른 게 있었던 게 있었는지 정리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나는 친구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런 달라진 친구가 있나요? 이런 것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왜 달라졌는지도 물어볼 수 있고, 그러면 서로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그 나눈 과정에서 자기의 어떤 그 생각이 좀 더 견고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어, 토론 방법을 인공지능 윤리 파트에서 한번 해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저처럼 한두 명이 발표하는 게 아니라 모두 다 와글와글와글 하면서 수업하기를 바라시는 분이 계시면 이런 토론 방법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좀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1분 남았는데 이러면 곤란하죠? 자, 사회적 책임과 공정성인데요. 이제 이 부분은 거의 끝났습니다. 이걸 이제 1시간 안에 토론 때문에 같이 못 넣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 책임과 공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준을 마련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기준도 아직 만들어진 건 아니고 이제 논의되고 있고 뭐뭐가 가이드라인 뭐 이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사용자, 운영 관리자, 그다음 개발자 관점에서 우리 윤리적 쟁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은 공공성, 책무성, 통제성, 투명성, PACT 방식에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인공지능 윤리 기준은 존엄성, 사회 공공성, 그리고 기술의 한목적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걸 굳이 다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학생들한테 페이퍼로 나눠준다든지 읽으라고 하고 우리가 한번 윤리적인 어떤 실천 목록을 한번 작성해 볼까? 요 정도로 그렇게 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까지 수업을 하실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습할 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로 5시간을 수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어찌되었던 간에 책에는 이런 부분들이 다 적혀 있고 그리고 학생들한테도 이 부분들을 한번 읽어보고 우리가 뭐 10대가 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윤리 기준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크게 써가지고 조실 여기저기에 붙여놓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이 좋은 기술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잘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윤리적인 어떤 실천을 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책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1분 넘었네요. 선생님들 쉬시라고 55분에 끝나고 10분 쉬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굉장히 빨리빨리 말했는데도 경남에서는 3시간 연수했던 거거든요. 그걸 1시간 만에 다 해서 선생님도 얼굴도 한번 뵙지도 않고 엄청 빠르고 급하게 나갔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찌되었던 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했습니다. 저 엄청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굉장히 많이 떨렸고요. 그래서 버벅거리고 했는데 어찌되었던 간에 이걸로 마치고 선생님들이 진짜로 궁금해하시는 그 기계학습 관련된 실습 이런 것들은 두 번째 시간에 임진수 선생님께서 오셔서 이제 연수를 진행하실 거거든요. 57분인데요. 8시 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시 5분에 지금 화면 끄시고 좀 쉬시다가 8시 5분에 임진숙 선생님과 함께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마스 인공지능 기초 데이터와 기계학습 파트의 연수를 맡은 국산고등학교 임진숙입니다. 제가 지난 7월 27일에 온라인 실시간 연수를 하는 과정에서 환경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연수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연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는 인공지능 기초 교육과정을 조금 말씀드리고 그리고 데이터의 속성과 유형과 기계학습 모델 구현, 문제 해결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공지능 기초 교과서이기 때문에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회 변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이해,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문제 해결, 윤리적인 쟁점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는 것, 이렇게 해서 굉장히 폭넓게 다루고 있는데 제가 맡은 데이터와 기계학습에서는 인공지능의 기본 원리와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함양하고 기본 개념과 원리를 이해해서 기계학습 모델 활용 방법까지 익혀서 학생들이 실생활 또는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그 교육 활동이 좀 중점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초 교육 과정에서 데이터와 기계학습은 크게 영역이 두 가지입니다. 데이터 파트와 기계학습 파트가 있고요. 데이터는 데이터에 이번에 보니까 속성이 굉장히 중요하였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종류에는 정형과 비정형 데이터가 있는데 비정형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 정형 데이터를 기계학습을 위해서 처리하는 방법, 그리고 그것의 역할 이런 것들을 교육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었고요. 그리고 기계학습 모델을 구현하는 것, 그냥 그 어떤 데이터 세트를 이용해서 구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분류 모델의 개념, 그리고 모델이 적용되는 사례, 그리고 인공지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와 그렇지 않은 문제를 구분하는 것까지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었습니다. 네, 특히 교수학습 방법, 그리고 평가상의 유의사항을 살펴보면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에 대해서 기계학습 훈련 데이터를 사용해서 처리하는 과정에 대한 이해, 그리고 기계학습 구현의 전체적인 과정을 학생들이 경험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서 동작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을 좀 최소화하라라고 한 것은 아마 이 영역에서 인공지능 학습이나 이런 쪽에서 좀 더 다루어져야 한다고 이 여기에서는 프로젝트를 좀 더 중심으로 학생들이 구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라고 하고요. 그래서 보면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자신의 어떤 미래를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평가상의 유의점도 살펴보면 속성을 중요하게 다뤘고요. 시각화를 통해서 분석할 수 있는지 평가하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또한 토론, 협력학습, 발표 등을 관찰하고 기계학습 모델 구현의 과정을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라 라고 했고, 특히 프로젝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하고 그리고 진행 과정 산출물에 대해서 좀 더 종합적으로 평가하라고 했고, 기계학습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라라고 했는데 너무 어렵지 않게 그런 도구 사용법에 중점을 두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 위에서 보면 너무 어렵지 않게 좀 쉽게 구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것은 이번에 7종 교과서가 나왔는데 사실 저는 시마스 교과서에 참여하였는데 교과서를 집필할 때는 교육과정 문서를 이해하고 그것을 해석해서 교과서의 다양한 활동을 풀어내는데 사실은 그 교육과정 문서에 있는 그 글만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내부적으로 토론도 많이 하고 또 자문도 받고 해서 최종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았는데 기계학습 모델 구현에서는 KNN과 로지스틱 회계와 뉴럴 네트워크 정도로 그 알고리즘을 사용하였고, 데이터 세트는 데이터 파트에서 다루었던 아이리스와 프로 성립본을 사용해서 분류하는 걸 했습니다. 그리고 비정형 데이터로서 스템에 분류하는 것, 대표적으로 기계학습이 사용되는 사례이기 때문에 이를 기계학습 프로젝트와 연결지어서 프로젝트 절차에 따라서 모델 성능 평가하는 것까지 구현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저는 학생들이 데이터를 직접 만들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통해서 엠리스트 손글씨가 아닌 학생들이 직접 쓰는 손글씨 분류하는 것을 프로젝트 활동으로 삼아서 모둠 활동과 보고서 작성까지도 다룰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희 교과서는 오렌지를 주요 도구로 사용하였고요. 그리고 성능평가에서는 오렌지를 통해서 운동행렬과 그리고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 등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그 인공지능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 불가능한 문제, 그리고 필요 없는 문제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여서 담았습니다. 다른 교과서들은 예, 나중에 그 가르치실 때 참고해서 좋은 어떤 활동은 함께 가져와서 또 수업에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이 교과서 분석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 세트가 아이리스이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고, 사실 저희도 아이리스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는데, 학생들이 처음 인공지능 기계학습 모델 구현할 때 너무 많은 속성이 있으면 힘들겠다 싶어서 아이리스를 사용했습니다. 네, 아이리스 데이터 세트를 사용했는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좀 더 그런 이야기, 비하인드 스토리 이런 것들도 수업을 통해서 전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이야기들을 담으려고 했었고요. 영국의 통계학자 로널드 피셔에 의해서 1936년에 만들어진 데이터 세트이다라고 했고 이미지를 제시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꽃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이번에 인공지능 기초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데이터의 속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었는데, 이 데이터 속성이 무엇인지 개념을 설명하였고요. 그리고 데이터가 무엇인지, 속성이 무엇인지 설명하였고, 그 예시를, 학생들이 흔히 접할 수 있는 도서관의 책과 도서관 이용자를 예를 들어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속성은 어떤 도서관 이용자라고 했을 때 이 도서관 이용자들을 구분할 수 있는 개별 요소이다라고 말했고 이런 것들 중에 다른 것과 구별할 수 있는 성질이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예를 들면 여기 제가 임진숙이라고 하면 임진숙 그리고 저희 저자 중에서 박지원 선생님이 계신데 박지원 선생님과 임진숙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어떤 것을 속성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여기서는 학생으로 표현했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개별 데이터들을 이 사람과 이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어떤 성질들 그런 것들이다라고
데이터의 속성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속성을 설명하는 개념을 저희 나름대로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쓰고 나서 굉장히 다른 교과서들은 어떻게 데이터 속성을 설명하고 있는지 궁금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교과서에 그 글로 적혀져 있는 내용을 좀 발췌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어떤 특정 교과서다라고 말은 하기는 곤란할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했고요. 저희는 이렇게 표현을 하였고, 다른 교과서들도 데이터 속성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명하고 있었는데, 어떤 교과서들은 개념을 직접 정의하진 않고 예시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들도 있었습니다. 참고가 되면 좋겠네요. 데이터 속성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 속성에 있는 값들을 이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값의 유형, 그래서 연속형 데이터, 범주형 데이터, 또는 순서형 데이터, 이런 식으로 데이터 속성의 유형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였고, 왜냐하면 우리가 분류를 하려고 하니까 분류를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속성 중에 이런 범주형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감기인지 감기가 아닌지, 감기인지 정상인지 이런 것들은 범주형, 카테고리컬 데이터라고 할 수 있고, 이런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어야지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속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산정도로 나타낼 수가 있고, 저희가 이런 그 워드 클라우드까지 표현한 것은 활동지 중에서 부록 부분에 뒷부분에 좀 있는 활동지 중에서 워드 클라우드를 실제로 활동 예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다뤄보았습니다. 그런데 데이터의 속성의 유형에 따라서 이렇게 산정도로 표현한 게 적합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순서형 데이터, 아까 5점 척도로 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이렇게 산정도로 표현했을 때 이렇게 흩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야 되는데 이렇게 격자 모양으로 나와서 적절하지 않는 데이터의 그 시각화 표현법이다라는 것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교과서에 담지는 않았습니다. 지도서에 사실은 제가 좀 담아서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다양한 교과서에 담지 않은 것들은 지도서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십니다. 네. 데이터 분석의 헬로 월드 같은 북봇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하고 있고요. 도입에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교과서에는 안 담았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 교사 연수에서도 많이 언급했는데, 이 데이터 세트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런 이야기로 좀 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에서 발췌를 하여서 실제로 교육할 때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데이터 세트가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한번 이야기를 하였었고요. 그 데이터는 이거 UCI 머신러닝 레파지토리 여기 저장소 여기 가보면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에 이제 게시되어 있는데 케글에서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곳에 세 가지 종류, 세토사의 종류의 여러 개의 꽃을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것을 수치로 표현한 것을 데이터로 만든 것, 그것이 그 붓꽃 아이리스 데이터 세트라고 하고 여기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과서에서는 케글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왔고요. 좀 케글에서는 속성이 총 6개였습니다. 네, 여기 보면 속성은 id하고 뭐 세팔 랭스, 세팔 위스, 페탈 랭스, 페탈 위스, 스페시스 있는데 이게 품종이고요.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처음에는 영어에 대한 거부감을 좀 느끼기도 합니다. 네, 이 세팔이 무엇인지, 페탈이 무엇인지 학생들이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었고요. 페탈이 꽃잎, 세팔이 꽃받침입니다. 실제로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학생들에게 어느 게 꽃잎이고 꽃받침이냐고 질문을 하면 많은 학생들이 이것이 꽃잎, 이것이 꽃받침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아이리스 데이터는 이것이 꽃잎이고요. 그리고 꽃받침이다라고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 값을 보아도 이렇게 꽃잎이 더 작은 값을 수치로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에서 이런 것들을 학생들에게 질문을 한다든지 활동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속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기계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속성, 이것이 독립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품종을 분류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종속 변수는 품종, 스페시스에 해당되고 이것을 분류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속성은 꽃받침의 길이와 너비, 꽃잎의 길이와 너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키글에서 다운받은 데이터를 보면 이 아이디도 있는데 이 아이디는 기계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속성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 UCI 머신러닝 레파지토리에서 다운받지 않고 캐글에서 다운받은 이유는 캐글에는 이 아이디까지 붙어 있었고 실제로 이 속성의 역할을 설정하는 거에서 메타 속성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네, 그런 게 필요하였고요. 그리고 저희는 오렌지를 통해서 기계학습을 하기 때문에 오렌지 설치가 필요한데 이 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iris 데이터를 다운받으면 iris.csv 파일로 되어 있고 오렌지에서 파일을 불러오면 이처럼 속성이 총 6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에서 속성의 역할을 설정하는 게 필요하고 타입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때 타입은 뉴메릭으로 되어 있는 것은 숫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카테고리컬은 범주형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기계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속성이 그 꽃잎과 이 4가지 속성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피처로 설정하였고 id는 그 품종을 구분하는 속성이 아니기 때문에 메타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메타로 설정하지 않고 피처로 하게 되면 이 품종을 분류하는데 이 id가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성능이 굉장히 좋게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 설정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 교과서 쓸 때에 요 피처, 오렌지에서 피처 탁의 메타에 대한 설명을 했더니 심의위원님께서 스킵에 대해서도 설명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스킵을 설정하게 되면 이 데이터 테이블에서 값이 속성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연수를 안 했는데 그 연수에서 선생님이 이거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스킵은 설정하게 되면 데이터 테이블에서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속성이 기계학습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시각화, 핵심 속성을 추출하기 위해서 시각화를 하는데 대표적인 연속형 데이터로 시각화하는 것은 스캐터 플롯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세팔 랭스와 세팔 위스를 통해서 시각화를 해보면 품종이 3가지가 있는데 이 3가지가 분명히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팔 랭스와 위스의 조합으로는 품종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서 기계학습에 분류를 하는데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치는 핵심 속성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속성의 조합으로 하면 분류가 잘 될까를 보기 위해서 6가지를 시각화하여서 이렇게 그림으로 제시를 하였고요. 이걸 통해서 학생들이 이렇게 분류가 잘 되는 속성은 꽃잎의 길이와 꽃잎의 너비야. 그런데 아까 했던 꽃받침의 길이와 꽃받침의 너비로 했을 때는 잘 분류가 안 됐어. 그래서 2가지만 보고 그러면 꽃잎의 길이와 꽃잎의 너비만 기계학습에 사용되면 되나? 라고 질문을 해볼 수 있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꽃잎을 하나 넣고 꽃받침 길이나 꽃받침 너비로 이렇게 스캐터 플롯을 해봐도 이렇게 분류가 되기 때문에 영향을 좀 적게 미치지만 기계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속성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각화가 있는데, 보통 파이썬으로 코딩할 때는 판다스 이용해서 그런 통계 정보를 보지 않습니까? 데이터의 그런 최대값과 최소값이라든지 평균값이라든지 이런 것들, 미싱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보는 활동을 하는데, 그거에 해당되는 시각화가 특성 통계표라고 해서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나타내면 id는 앞에서부터 50개가 세토사, 그리고 또 50개가 시칼라, 그리고 버지니카 이렇게 3개로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속성들을 이렇게 나타내 보면 이렇게 페탈, 랭스와 위스는 좀 분명히 좀 구분이 좀 잘 되는 데 반해서 페탈, 위스나 랭스는 좀 구분이 좀 잘 안 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크기가.
이렇게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요거 특성 통계표가 좀 이렇게 히스토그램을 나타내는데요. 이거가 이해하기 어렵다 해서 교과서에 좀 더 상세하게 나타내었습니다. 확대해서 나타내었고, 이것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기에 최소값이 있고 최대값이 있는데 맨 왼쪽이 최소값, 그리고 여기가 최대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10개의 등분으로 나누어서 각각이 얼마만큼의 데이터가 있는지를 부수 분포를 나타낸 것이 특성 통계표의 한 그 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추가하였고요. 저는 학생들이 그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서 분석하는 거를 중요하게 수업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냥 해보는 게 끝나지 않고 학생들과 함께 이걸 해석하는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고 실제로 저는 이것을 시험 문제로 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과서에 보면 맨 뒤에 대단원 평가에서 이렇게 그 평가 문항으로도 제시를 해보았습니다. 네. 비정형 데이터가 무엇인지 또 뒷부분에 나오는데 비정형 데이터는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위치 정보라든지 메시지, 이미지, 음악, 영상 등이 될 수 있고 이러한 비정형 데이터가 우리의 생활 속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형 데이터보다는 비정형 데이터가 굉장히 많고 이런 것들을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용량도 크고 근데 이렇게 표로 나타낼 수 있는 형태인데 반해서 비정형 데이터는 어떤 이렇게 흰과 열로 표현되지 않고 형태가 불규칙하다라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그 데이터 처리에 대한 것도 이 교과서에 나오고 교과정에서 명시를 하고 있는데 데이터를 수집했을 때 기계학습을 하기 전에 처리가 필요합니다. 전처리가 필요한데 이런 필요한 경우는 결측치, 이상치 등을 발견하고 이런 것들은 기계학습에 영향을 좀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 제외를 시키면 기계학습 모델을 더 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제외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전처리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정형 데이터에서 날씨 데이터가 관측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처리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기계학습에 사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충분한 경우에는 삭제를 하고 너무 충분하지 않다 그러면 대체나 채우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기계학습을 위해서 오렌지에서는 인베딩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수치화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네, 그래서 정형 데이터로서는 아이리스 데이터를 다루었고 비정형 데이터로서는 이미지 그 데이터 중에서 캐글에 있는 풀속립봉 데이터 세트를 이용해서 과일 분류하는 활동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운로드를 통해서 다운할 수 있고요. 굉장히 많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게 용량도 많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활동할 때는 다 하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5개의 과일만 발췌를 해서 각각 10개씩 이미지를 추출해서 5개의 과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폴더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10개씩만 넣어가지고 기계학습에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였고요. 그래서 이거를 오렌지에서 가져와서 오렌지에서 이 과일 같은 이미지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미지 임포트 이미지라는 걸 써야 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애드온이라는 걸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렌지에서 애드온으로 이미지 어널리틱스라는 걸 추가 설치해야지만 쓸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혹시 컴퓨터에서 이게 설치가 또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한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미지 뷰어를 보면 그 폴더에 어떤 이미지들이 들어와 있는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테이블을 보면 이처럼 이 이미지 하나하나에 대한 메타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개의 메타 어트리뷰트가 있는데요. 이미지 이름과 그리고 이미지의 그런 그 파일의 경로 그리고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가로 세로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인데 사실은 이것은 이미지의 내용 그러니까 과일의 어떤 사과의 특성 이런 것들을 담은 데이터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세히 보면 no futur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피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이미지 인베딩이고요.
이미지 임베딩을 통해서 기계학습에 필요한 형태로 바꾸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이때 이제 그 인베더라는 걸 사용합니다. 이것은 신경망을 사용하는데 구글의 인셉션 3, V3라는 모델을 사용하기도 하고 다른 모델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VGC 16, 19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기본은 인셉션 V3이고요. 제가 그 인터넷이 안 되는 상황에서 요걸 한번 이미지 인베딩을 사용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인셉션 V3가 아니라 그 다음에 있는 두 번째 있는 그런 그 옵션을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크기가 달라지면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인베딩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게 그 오렌지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구글에 있는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인터넷이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지 인베딩을 하고 나면 이처럼 아까 없었던 이런 속성이 생기는데 인셉션 V3가 총 1048개의 피처를 추가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이 과일이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수치화해서 나타낸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학습을 할 수 있는 배열 형태로 치환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네, 기계학습 모델에서는 그 분류 모델을 만드는 건데 저희가 그 앞부분에서 붙고 데이터를 가지고 기계학습을 하기 위한 처리 정도만 하고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실제로 분류를 하는 기계학습 모델을 만드는 것, 그리고 예측하는 활동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게 하였고, 사실 이 그림은 교과서에는 없는 그림인데, 조금 비슷하게 그려져 있긴 합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렸고요. 이러한 150개의 데이터 세트를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나누어서 기계학습 모델을 만드는 데 사용하고 학습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때 알고리즘도 사용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알고리즘이 사용될 수 있고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 있게 하는 기계학습 모델을 구현하는 것이 그 기계학습 파트에서 주요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공지능 기초 교육과정에서 기계학습 모델의 성취 기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분류 모델의 개념을 이해하고 적용되는 사례를 탐색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와 그렇지 않은 문제를 구분한다 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데이터를 선정하고 핵심 속성을 추출한다. 그리고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의 역할을 비교한다. 훈련 데이터를 이용해서 분류 모델의 학습에 적용하고 테스트 데이터를 이용해서 성능을 평가한다. 그래서 학습 요소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네, 분류 모델이 무엇인지를 좀 시각적으로 나타내려고 표현하였고요. 실제 교과서에는 이 그림이 좀 바뀌어져 있는 형태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훈련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을 한다.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로 성능을 평가한다. 라고 했고, 이때 여기에는 표현되어 있지만 기계학습 알고리즘도 함께 사용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데이터를 이 모델에 넣었을 때 예측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때 여기에서 분류라고 한 것은 이게 분류를 목표로 하는 기계학습 모델이기 때문에 분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인공지능 기초 교육 과정에서 기계학습은 오로지 분류만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이야기가 되었다고 저희가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류 모델에 대해서 정의를 하였고 교과서들마다 이 분류 모델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저희 교과서에 실려 있는 지교과서가 저희 시마스 교과서이고요. 다른 교과서들이 분류 모델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참고하여서 비교하여서 수업하시는데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떤 교과서는 역시나 분류 모델이 무엇인지를 개념 정리를 하지 않은 교과서들도 있기는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대체로 공통적으로 기계학습의 그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사용한다. 그리고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 모델을 이용해서 예측한다라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좀 더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그 데이터 파트에서도 이 데이터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였고, 우리가 감기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든다 하면
데이터는 어떤 식으로 수집해야 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감기 환자와 정상 환자, 여러 환자, 정상 환자이죠. 정상 환자라고 얘기하기는 그러네요. 정상인. 네, 그런 똑같은 어떤 속성의 값들을 이렇게 여러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런 경우에는 감기고 이런 경우에는 정상이고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많이 수집해서 이것을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사용해서 모델을 만들고 그리고 새로운 증상을 입력받았을 때 그것이 감기인지 정상인지 예측해 볼 수 있다라는 어떤 의미를 그림으로 표현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예. 앞서 소개했던 붓꽃을 실생활 문제, 그러니까 붓꽃 데이터를 이용해서 기계학습 모델을 단순히 구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떤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실생활의 어떤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가 길을 가다가 붓꽃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붓꽃의 품종은 무엇일까? 이런 어떤 궁금증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에 그 아이리스 데이터 세트를 사용하면 좋겠다. 그리고 기계학습 모델을 구현해서 예측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업을 할 때도 저는 이러한 문제 상황을 제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데이터를 가져오려고 했는데 사실 최근 제가 잘 알고 있는 선생님 한 분 계신데 그 선생님은 심지어 학교에 입꽃을 기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교 아이들은 학교에서 늘 보고 있던 그 꽃이 도대체 어떤 품종인지를 이 아이리스 붓꽃 데이터 세트를 통해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면 참 좋겠다, 흥미롭다라는 생각을 해서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학교에 아이리스 그 꽃을 사서 심어서 길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여행길에서 만난 이 붓꽃은 어떤 종류일까라고 질문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소개했던 이런 아이리스 데이터 세트를 이용해서 분류 모델이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를 학생들에게 설명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KNN을 사용하는데 이 KNN 알고리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시각화된 데이터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면 좋겠다 해서 그림을 설명하였고요. 그리고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피처하고 역할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KNN, 그래서 데이터가 있으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하기 위해서 KNN 알고리즘을 사용하는데 오렌지에서는 모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사실 모델과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좀, 좀 정밀하게 이해하는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서 나름대로 해석해서 지도서에 담기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모델은 용어로 표현되어 있었고 KNN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모델을 만든다면 그래서 어떻게 예측할지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연결돼서 프리딕을 하는 걸로 이렇게 프리딕 위젯을 연결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 KNN은 이 모델 그 위젯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져올 수 있고 프레딕션은 이벨루에이트 이런 위젯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이게 원래 정답이 있었죠. 그래서 ID 이렇게 그 속성들이 있고 스페시스가 정답인데 KNN 알고리즘을 적용한 모델은 이 그 버시컬러로 대체로 예측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약간 운동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71번과 73번을 보면 이렇게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정확도가 100%는 안 나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한번 보니까 어떤 선생님 연수에서 그 아이디를 메타로 설정하지 않고 피처로 설정해서 그 프리딕을 하니까 아이디가 아주 명확하게 그 종류를 아이디가 50개씩 50개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주 명확하게 세 가지 종류를 구분할 수 있도록 영향을 많이 미쳐가지고 이게 100%, 1.00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를 메타로 그 기계학습에 사용하지 않도록 제외시키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 네,
네, 그리고 모델을 만들고 나서 실제로 테스트 데이터는 이제 여행길에서 만난 붓고 이것의 테스트 데이터를 별도로 만들어서 151번, 151번, 153번 해서 답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종류인지 모르니까 스페시스는 없는 채로 예, 이렇게 만들었고요. 실제로 이 데이터는 제가 길 가면서 측정하지는 않아가지고 임의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넣어서 어떤 종류인지 살펴보았고, 사실 그 인터넷에서 이 그림에 해당되는 이것이 아이리스 세토사라고 제시를 하였기 때문에 세토사의 특성을 반영한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 테이블을 직접 엑셀로 만들었습니다. 스프레드시트로 만들고요. 그래서 CSV 파일로 저장해서 iris test.csv로 저장하였고, 이것을 여기에 별도로 파일을 업로드하고 데이터 테이블을 보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는 데이터 파일을 KNN 연결하고 프리딕까지 직접 이렇게 연결했다면 이때는 150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KNN을 이용하되 새로운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예측하도록 하기 위해선 이 연결을 끊고 여기에 연결되도록 해서 예측을 하면 이것이 무엇인지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행길에서 만난 이 곳은 세토에서였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실제로 기계학습 모델, 여기에서 분류 모델은 교육용 도구를 이용해서 분류 모델이 무엇인지 체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능평가는 사실 하지 않았어요. 성능평가는 좀 뒷부분에 나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렌지의 장점은 다른 어떤 도구보다도 여기에 있는 이 알고리즘들을 동시에 많이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KNN 연결할 수 있고 로지스틱 리그레션 연결할 수 있고 여기도 또 다른 거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연결할 수가 있어서 요 각각이 어떠한 성능을 보이는지 어떻게 예측하는지를 비교해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요. 그래서 가장 나은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제시를 하였지만 스스로 해결하기를 통해서 학생들이 더 많은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모델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정형 데이터뿐만 아니라 비정형 데이터로도 앞서서 처리했던 것을 이용해서 실제로 예측해 보는 것을 하였는데요. 네, 앞서 했던 것이라서요. 인풋 이미지하고 인베딩 처리한 것이고요. 네, 이것들은 이미지 어널리틱스라는 곳에서 그 카테고리 안에 있는 위젯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분류를 한번 해보도록 하였고, 네,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 그러니까 아까 훈련 데이터 5 곱하기 10개였죠. 요거 이외에 별도의 테스트 데이터를 또 준비하여서 예, 풀 360에 있는 테스트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인베딩 하고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훈련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가져온 건 훈련 데이터고 요거는 테스트 데이터. 그래서 훈련 데이터로 가져온 이 모델을 이용해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예측해 보도록 하도록 연결을 하였습니다. 네, 실제로 이 테스트 데이터도 폴더를 구성해서 하면 좀 다르게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그냥 기계학습 분류 모델을 그냥 체험해 보는 것이라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는 폴더를 따로 구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측은 로지스틱 리그레션 예측은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보면 이 이미지 네임이라는 파일로 확인을 해야 되는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생님들께서 나중에 훈련 데이터처럼 이 이미지 테스트 데이터도 폴더로 넣으면 여기가 좀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번 추가적으로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교과서에서는 그냥 체험이기 때문에 이 파일을 열어보면 바나나라고 예측했는데 이 파일을 열어보면 이 파일이 바나나이다 라는 것을 확인을 통해서 제대로 예측했는지를 알아보게 하겠다라고 저와 함께 집필하신 선생님의 의도는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기계학습의 분류 모델 어디에 적용될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분류 모델을 구현하려고 하는데 이것들은 실제로 인공지능이 적용된 이것은 우리의 생활에서 어디에 적용될까라는 것에서 질문을 하고 여기에 다양한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대표적으로 스팸 메일을 분류하거나 자율주행 자동차가 객체를 인식하고 이것이 무엇인지 사람인지 자동차인지 분류하는 것 이런 것들에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살펴봤듯이 질병을 진단하거나 뭐 예를 들면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코로나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도 진단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사람의 얼굴 이미지를 보고 그 사람의 표정에서 감정이 뭐 분노가 있는지 아니면 기쁜지 화남인지 이런 것들도 인식하는 것도 분류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미지뿐만 아니라 텍스트 데이터, 그러니까 영화의 리뷰 글을 보고 이 글이 긍정인지 부정인지 메시지인지도 분석해서 분류해 볼 수 있고요. 대표적으로 아까 살펴봤던 과일의 등급을 분류하는 것, 과일이 무엇인지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과일의 어떤 표면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상태를 보고 좀 더 나아가서 이 뭐 등급을 A 등급이라든지 B 등급이라든지 이런 식으로도 분류하는데 사용되어진다고 어떤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들었고요. 저는 사실은 이번 교과서에서 제 수업, 그러니까 조금 제가 공유했던 많은 수업을 활동으로 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의 활동에서 그냥 사례를 탐색해보자, 그래서 찾아보자, 말로 해보자 하면 학생들의 활동이 기록에 잘 남지도 않고 그리고 표현하는데도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주얼 싱킹 같은 약간은 아날로그적인 그런 활동들을 많이 이 교과서에 담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저의 이런 활동지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아까 그 분류 문제를 학생들이 인공지능의 그 분류 모델이 실생활에서 어디에 적용되는지를 이렇게 그림으로 여러 가지를 표현합니다. 말로 표현하고 그리고 이렇게 글로도 표현한다면 좀 더 학생들이 굉장히 활동 중심의 학생 활동 중심의 수업을 전개해 나가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것은 하나의 어떤 사례인데요. 학생들이 이렇게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분류가 적용되어 있는 다양한 사례를 그림으로 표현하고 여기에 또 글로도 좀 여기에 제목 같은 거 붙이면 좋습니다. 제가 학생이 그려놓은 것을 그냥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이런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이것은 말풍선 형태가 아니라 이제는 바깥에 글로 써도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냥 단순히 탐색해 보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비주얼 싱킹으로 학생 활동까지 이어지면 좋겠다 해서 저는 이런 것들을 많이 구성하였고요. 이번 교과서 쓰면서 사실 제일 어려웠던 부분은 인공지능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까? 인공지능으로 해결하면 좋은 문제와 그렇지 않은 문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좀 어려웠는데요. 많은 내가 뭐 이렇게 포럼 같은 거라든지 발표를 하실 때 교수님께도 많이 질문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질문해서 그것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모든 어떤 문제에 해결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인공지능 없이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중에 대표적인 거는 그냥 기본식 간단한 거, 예를 들면 부캐지수를 계산한다든지 놀이공원의 입장료를 계산하는 이런 문제들은 쉽게 인공지능 없이도 해결할 수 있다. 근데 인공지능을 적용하면 좋은 문제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어떤 그런 스팸 메일을 분류하는 것을 모델을 만들었는데 데이터가 굉장히 새로운 어떤 스팸의 유형이 생긴다든지 규칙이 계속 변한다든지 그리고 어떤 굉장히 탐색에 복잡하다든지 규칙을 찾기가 어려운 문제 이런 문제들은 인공지능을 적용하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소리들 중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음성만 인식해서 그것만 더 강조되게 한다든지 다른 사람의 목소리는 안 들리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인공지능을 적용하면 좋은 문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그런 것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학생들이 이처럼 어떤 문제를 제시해서 이런 것들 중에서 어떤 것은 인공지능으로 해결하면 좋은지, 어떤 것은 인공지능으로 해결할 필요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선택하고 이야기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답은 보통 대표적으로 엠리스트 손글씨 예측하는 것들이나 그리고 틱택도 탐색 관련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의 의도는 그 MS에서 개발한 이미지 캡션인데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것을 야구 공을 잡는 선수, 공을 잡는 야구 선수 이렇게 이미지 캡션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례를 담아서 표현을 하였고요. 랜덤 이렇게 그런 랜덤 뽑기 같은 이런 문제라든지 아니면 미세먼지 측정해서 단순히 그냥 미세먼지 지수를 출력하는 것 등은 인공지능을 꼭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도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 좀 예전에는 인공지능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도 요즘은 너무너무 계속 바뀌고 있고 기술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느 것을 단정적으로 인공지능으로 해결할 수 있다 없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대가 변화하고 기술이 바뀌면 발전하면 이런 부분도 조금씩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데이터와 기계학습 모델 구현인데요. 기계학습 모델 구현 프로젝트에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으로 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살펴보고 핵심 속성을 추출하고 그리고 모델 학습을 해서 성능 평가하고 만들어진 모델을 활용하는 저희는 총 5개의 단계를 설정하였고 이 절차에 따라서 기계학습 모델을 구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들을 안 그래도 살펴보니까 좀 비슷한 흐름입니다. 비슷한 흐름인데 용어만 조금씩 다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저희는 데이터 탐색에서는 시각화를 통해서 그리고 뭐 처리 이런 것들까지도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 수집에서는 데이터 수집하고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나누는 것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과서에 프로젝트 활동으로 2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스팸 메일을 분류하는 것을 비정형 데이터 수집해서 분류하는 것을 활동으로 담아두어서 아까 그 절차에 따라서 상세하게 과정을 하였는데 제가 시간상 이 2개 다를 설명드리기가 그래서 이거는 교과서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제 수업에서 프로젝트 수업을 학생들과 진행하고 그 과정을 공유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평상시에 그 수능 모의고사나 모의고사 시험을 칠 때 이처럼 손글씨 필적 확인 문구가 있는데 이것을 보고 어떻게 나의 손글씨를 인식할까라는 궁금증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분류해보는 그런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프로젝트 활동에서는 학생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자신들의 문제 그리고 진로와 관련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프로젝트 활동으로 하기 위해서 그냥 질문을 하고 단순히 비워두면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할지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과정을 예시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제 수업에서 학생들이 어떤 그런 문제를 발견하고 그리고 모둠 내에서 주제를 결정하는 과정 이런 비주얼 싱킹을 통해서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들이 많이 이제 수업을 통해서 소개되기도 하였는데요. 그 과정을 이 프로젝트 활동에 담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비주얼 싱킹 이것도 제 수업에 어떤 것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손글씨는 데이터는 수능 필적 확인 문구 2006년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부터 2020년까지 수능에 수능 시험 칠 때 사용했던 필적 확인 문구를 써서 데이터를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직접 써서 데이터를 만들 수 있도록 하였고 저는 2가지 이항 분류를 위해서
저의 손글씨와 또 다른 손글씨가 하나 필요해서 저의 아들 손글씨를 부탁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이 홍인데요. 이 홍의 손글씨와 제 손글씨를 살펴보니 신기하게도 비슷하게 좀 닮아 있는 것을 확인하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옆에 있는 친구와 함께 손글씨를 직접 써보는 활동을 해도 되고, 제가 최근에 다른 연수에서 이걸 한번 해보았는데, 혹시라도 이게 손글씨 쓰고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고 이런 게 굉장히 불편하다 하면 이렇게 제가 제시하는 이 데이터 세트에다가 하나의 데이터 손글씨를 더 추가해서 세 가지 다항 분류를 한번 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에 나중에 보면 가로, 세로, 길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맞춰야지 분류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도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찍을 때 이 글씨뿐만 아니라 이런 배경의 그 흐림 정도, 흐리게 약간 검정색, 회색으로 나온다든지 이러면 다른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손글씨 분류가 제대로 안 되고 정확하게 분류 안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만들 때 제가 제시하는 이 데이터와 학생들이 직접 쓴 손글씨를 분류해보는 어떤 활동을 해보면서 데이터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조차도 생각해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앞서 설명했던 흐름과 다르지 않습니다. 총 데이터는 16개의 필적 확인 문구였는데요. 이것을 두 번씩 썼습니다. 두 번씩 써서 32개의 이미지를 만들었고, 두 개의 카테고리라서 총 64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폴더를 아까 앞서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거 이미지 데이터를 이렇게 트레인 데이터 폴더를 만들어야지 이게 레이블을 붙이는 것에 해당됩니다. 그 폴더를 안 만들고 하면 안 되고요. 폴더 안에 넣었을 때 이 글씨는 홍의 글씨야, 이 글씨는 진의 글씨야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폴더 만들어서 여기 트레인이라는 폴더를 선택하면 그 트레인 안에 아까 홍과 진의 폴더가 있어서 각각의 레이블을 정답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미지 뷰어를 보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 테이블을 보면 이미지 임베딩을 하고 데이터 테이블을 보면 이렇게 그 특성이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모델링 및 성능 평가에서는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그 시각화가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지 데이터이기 때문에 정형 데이터가 아니어서 시각화를 특별히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정형 데이터로 처리된다면 시각화 과정도 추가하면 좋겠습니다. 핵심 속성이 무엇인지 추출하는 과정도 포함되면 좋겠고요. 그래서 데이터의 유형에 따라서 이 데이터 처리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이 과정에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인식하는 것이라서 저는 뉴럴넷을 한번 사용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로지스틱 리그레션하고 두 개를 비교해서 테스트 앤 스코어에서 성능 평가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오렌지에서 테스트 앤 스코어 위젯에서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7대3으로 8대2로 이렇게 얼마만큼을 훈련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로 사용할지를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랜덤 샘플링을 통해서 80%를 훈련 데이터로 쓰고 나머지를 테스트 데이터로 사용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미지가 그 데이터의 그 개수가 별로 안 많아서요. 제가 좀 훈련 데이터의 개수를 좀 많이 하였습니다. 만약에 훈련 데이터가 충분히 많다면 7대3 정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분류 정확도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정확도의 수치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컴퓨전 매트릭스를 사용해서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 저희 교과서 182페이지를 살펴보면 이거는 스팸 메일 데이터를 가지고 그 혼동 행여를 통해서 그 정확도를 계산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확도뿐만 아니라 정밀도, 재현율까지도 어떻게 계산하는지 설명하고 있어서 이걸 한번 참고해서 수치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 실제로 교과서에서는
너무 모든 걸 다 프로젝트 활동이라서 담지는 않았어요. 저는 학생들이 활동하는 프로젝트 활동이라서 조금 지도서에 설명을 담도록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수능 필적 한계 문구로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사용했는데, 그러니까 모델 만드는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사용했는데, 새로운 데이터는 전혀 다른 데이터로 손글씨를 또 썼고요. 그래서 손글씨를 써서 총 16개, 그러니까 2개의 카테고리에 대해서 8개씩 손글씨를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테스트 데이터도 홈과 진의 폴더 안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비교해보면 어느 정도 맞았는지를 확인해 볼 때에 홍을 홍으로 인식했는지 진을 진으로 인식했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좋은 성능이 나타나서 이것을 프레딕션에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저희 교과서에 조금 저는 이 수업에서 프로젝트 활동을 하고 학생들이 보고서 작성까지 하는 거를 지도를 평상시에 하고 있는데 그것을 교과서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하고요. 교과서에서 어떻게 보고서를 작성하는지 설명하고 바로 보고서 작성한 예시를 이 프로젝트 활동에 담지는 않고 뒤쪽에 보면 부록에 이 보고서 작성 예시를 담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 보고서가 작성되었고 좀 전에 해봤던 사람의 필체를 인공지능은 어떻게 구분할까라고 해서 좀 전에 했던 그 과정을 다 담은 이런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를 작은 문제로 나누는 문제분해 그리고 로지스틱 리그레션 알고리즘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을 살펴보는 것, 인베딩이 무엇인지 그리고 학생들이 실제로 이렇게 탐구 방법을 손그림으로 그리기도 하고 데이터는 무엇을 사용했는지 이렇게 탐구 방법 이해는 오렌지로 기계학습 모델을 구현하는 것 그리고 인공지능에서 데이터와 기계학습 프로젝트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이 결과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해석해서 학생들이 그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류가 제대로 되는 것은 그런데 분류가 제대로 안 된 것은 무엇 때문에 분류가 제대로 안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이 혼동 행위를 통해서 그 수치 계산도 한번 해보고 어떤 것이 분류가 잘 안 되는지 해석해보는 이런 것을 다 담은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예시를 담았고 이 프로젝트 활동에서는 제가 평상시에 프로젝트 수업하고 있는 것을 좀 담아서 이 교과서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예, 이것은 올해 제가 학생들과 함께 수업한 예시인데요. 데이터와 기계학습에서 아까 조금 전에 보았던 비주얼 싱킹으로 학생들이 견종이라는 건데요. 견종을 분류할 수 있을까? 인공지능이 요거를 학생들이 주제를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는 네, 어떤 그 셰프의 얼굴 표정만 보고도 그 음식의 맛을 예측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재밌는 것을 어떤 탐구 주제로, 문제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평상시에 자주 보고 있는 넷플릭스에 대한 것도 문제로 학생들이 주제를 정하려고 노력했지만, 최종적으로 견종을 예측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주제를 선택했고, 그것에 대해서 분류하였는데, 이 강아지는 저희 학교 윤리 선생님의 강아지예요. 그 윤리 선생님이 키우고 있는 이 강아지가 무엇인지를 예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종류의 견종을 이렇게 이미지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고 분류를 해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예측하는 재미있는 탐구 활동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의 그 데이터와 기계학습 시마스 교과서에 있는 주요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번 온라인 그 연수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던 점 깊이 사과드리고요.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과서를 이해하시고 수업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